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네, 세계 드라마 유튜브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네, 여기서 미드나잇은 미드의 미드가 아닙니다. 네, 저희 야간 열차라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전문 유튜브 월드나잇 익스프레스. 월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네, 제목이 너무 좀 지저분해지고 좀 조잡해지고 있어요. 네, 누더기 같아 이제. 다 그게 한드가 월드 클래스가 됐기 때문이야. 네, 한드가 비나 받아야 돼. 네, 아유 뭐 꿈보다 해명. 예. 자, 저희가 지난달은 저희가 DP를 다뤘는데 지난달은 DP의 달이었죠. 네,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근데 DP가 동아시아를 못 벗어났어요. 그렇죠. 네, 뭐 징병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좀 관습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았지만 이제 버즈가 한 달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좀 많이 차분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바람이 여기서 끝인가라고 했는데 올해 제 생일에 대단한 드라마가 또 공개됐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제일 센 중에부터 크게 살 길이 내가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예고는 전부터 쭉 해왔죠 넷플릭스에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방송 말미에 이번 달 오징어 게임 하겠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징어 게임 간단하게 크리스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2021년 공개된 9부작 출연진 이정재, 이정재가 모래시계 이정재가 박혜수, 모래시계 이정재래야. 진짜 옛날 사람이다. 공룡 선생 이정재, 공룡 선생 이정재, 그리고 정호연, 위하준, 오영수,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또 배우가 있죠. 영어 스타라서. 잘하는 그 한국 배우 얘기하시는 거죠?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내용은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테리한 데스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얘기죠. 배틀로얄. 카이지. 데스게임 장르물이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헝거 게임도 이제 그런 거 아닌가? 뭐 따지면 뭐 그렇죠. 하여간 이제 수억의 빚을 진 사채업자한테 막 쫓기는 기훈이라는 이제 남자가 주인공이고 이정재 씨가 연기하고 이제 어느 날 근데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서 어떤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제 다가와서 이상한 게임을 하게 되고 하여튼 거기 혹해서 이제 또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을 공유하자는 분이 나오시죠. 예. 그게요. 그렇죠. 정체불명의 남자가 게임을 공유하자고 하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자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키도 무려 이정재보다 이만큼은 크더만 보니까 이정재 배우도 180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게임을 공유하시는 분은 188? 뭐 그 정도 되셔요. 그래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면서 따구를 때리면서 나 왜 그 맞고 싶지 따구를? 왜요? 저 사람한테 역시 맞으면 정상은 아니신 걸로. 저 사람한테 맞으면 왠지 좀 기념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성적으로 뭐 그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는 사이입니다만 옛날에 한 15년 전에 같이 작품을 그 특정 인물한테 맞고 싶으시다고요? 저 사람한테 맞으면 기분이 안 나쁠 것 같다. 그것도 정상은 아닌데. 아니 왠지 너무나 훌륭한 배우라서 안 나쁠 것 같다. 네. 그럼 뜨고 나면 막 때려도 가만 계시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맞진 않았습니다만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기억해요. 그럼요 기억하죠. 같이 작업했는데. 그래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앉아 속으로는 기특한 녀석 같으니라고. 대개는 저렇게까지 뜨면은 그렇게 보거나 뭐 가서 먼저 인사해도 한참 기억을 떠올리는 신용을 하는데 즉각 알아보고 해서 역시 인성이 훌륭한 배우로구나. 다음에 다시 우연히 만나시면 딱지치기를 같이 하시면 되겠다. 그 한번 그러려고. 그다음 때려달라 그러고. 싫다는데 막 강제로. 그러면 내가 고소당하겠지. 훌륭한 배우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6개의 게임을 무사히 통과하면 456억을 벌 수 있는 요 오징어 게임이 또 기훈 말고 또 우울한 또 그런 사연 가진 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뭐 사장이 돈 안 줘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외노자도 있고 또 동생 먹여 살려야 되는 또 세터민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이제 경쟁에 뛰어드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형적인 이 게임 배틀로얄 게임의 어떤 이제 플롯을 갖고 있는 이제 드라마고요. 일단은 6개의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게임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우리가 처음에 지금 공유하시는 분이 나왔을 때 딱지치기부터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지 강자였습니까? 두 분 어떤 약자였습니까? 저요. 저는 항상 셔틀이었죠. 셔틀. 그리고 크리스는 딱지치기 저도 강자였습니다. 뭐 해본 적 있는데 뭐 그렇게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 야, 변변하니까 나도 무지하게 뺏겨가지고 네. 그 이제 딱지 잃고 나면 그 종이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대면 안 될 종이가 있잖아. 그럼 그게 좀 두툼하고 이렇게 좀 종이의 질이 강해야지만 탄성이 생겨갖고 게임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때 제일 많이 쓰였던 게 달력. 신문지 약해서 안 돼. 달력 종이가 좀 두꺼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일달력 말고 월달력. 그건 월달력. 일달력은 그 맨종이 그 성경책처럼 얇은 건데. 네네. 월달력 아니면은 옛날 소년중앙이나 새소년 같은 잡지 표지. 그렇지. 아니면은 내가 초등학교 예를 들어 4학 그땐 국민학교였지. 아니면 1, 2, 3학년에서는 전과 표지. 근데 그것마저 안 되면은 절대 남은 달력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 다 잃으니까 네.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있는 달력을 다 뜯어가지고 딱지 접어가지고 갔다가 다 잃고 아버지나 어머니 집에 오면 달력이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뒤지게 혼났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요령 없이 힘으로만 쳐서 그랬던 거야. 저 때는 저걸로 했던 것 같아요. 우유팩 같은 걸로. 우유팩. 나중엔 네. 우유팩. 아니 저는 병이었거든요 우유가. 제가 국민학교 맞나요? 1919년부터 에헤이 뭐 소학교 비닐로 만든 테트라팩이라는 국민학교 게 아닌 것 같은데. 테트라팩이라는 게 7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70년대 초반에는 다 서울 우유병 특정 메이커 여기 이렇게 병으로 만들었고 똑 따는. 네. 그다음 테트라팩 그러면 나오고 반으로 그 병 이만큼 박스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누가 들고? 그리고 까고유는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나와. 그 병우유는 그 파트라시아가 끌고 다니는 그 그렇지. 병우유 아닌가요? 파트라시와 함께 걸었네. 네. 파트라시는 우리는 없었습니다만 뭐 리어카는 어쨌든 자전거에 끌고 다니던. 그래서 딱지 우유 포장지로 딱지를 만든다. 에휴 저한테는 뭐 네. 불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네. 역시 외정 때부터의 이 네. 묘하게 세대차 느끼는데 이거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딱지치기가 이제 단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6개 스테이지가 지금 한 80년대생까지는 겪어봤겠죠. 90년대생부터는 잘 모르겠고. 90년대생은 거의 뭐 외국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않을까요? 네. 90년대생인 저희 아이가 그거 하는 거 기억 안 나고요. 네.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본격적으로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그때는 뭐 제가 이미 성인이 된 다음이었습니다만은 숨바꼭질 내지는 술래잡기까지는 본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달고나도 없어졌을 때인가? 달고나도? 달고나도? 달고나는 지금도 있죠.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어렸을 때
집 옆에 막 이런 데 있던 거예요. 연탄에다가 막 막 할머니가 막 저희 동네는 할머니가 막 해주고 그렇지. 뭐 같이 있으면 덤블링 같이 있었고 맞아.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골목길 문화에 있었던 그런 패키지들이 점점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죠. 90년대 그거 없었죠. 없었던 간간히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간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학창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마지막까지 그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런 길거리 아이들 노릇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단 뭐 전 세계 공통으로 있는 술래잡기, 숨바꼭질, 하이드앤씩. 하이드앤식이 기본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저도 했던 놀이고 오징어 게임은요 저학년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좀 셌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 게임은 골목 게임보다는 학교 게임이었죠. 학교 게임도 있고 골목 중에서도 넓은데 근데 그때는 인도 차도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령 저도 제가 태어났던 동네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갔을 때 그 길이 그렇게 좁았다라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 스튜디오 벽 제가 앉은 자리에서 스튜디오 벽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런 공간에다가 그때도 이제 보도블록은 있었거든요. 보도블록 있었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너기 안 되니까 보도계단 주전자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로 오징어 도형을 그려놓고 골목에 꽉 차게끔 거기서 아이들이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지나가지도 못하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비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어쨌든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 선을 넘어오는 상대방 플레이어를 물리적으로 저질했어야 되기 때문에 주먹만 오가지 않았다 남자애들만 했어요. 여자들은 그때 뭐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 했었고 하여간 주먹만 오가지 않았다 뿐이지 밀치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꽤 거칠었던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혹시 막 일부러 나를 세게 밀어줘 뭐 그러시진 않으셨고 그러진 않고 그때 이제 공유하는 친구가 있었으면은 그랬을 수 있지. 때려줘. 공유하는 친구는 없어가지고 때리는 거 아닌데 나 좀 때려줘. 네가 밀면 나 빠져줄게. 너무 쉽게 빠지면 재미없으니까 좀 버티다가 빠져줄게. 이런 얘기 했을 수 있죠. 네, 오늘 재밌네요. 그럼 뭐 저 인정합니다. 오징어, 다방구, 치기장난, 망까기, 비석치기 많은 게임에 저도 당연히 참여를 했고 그때 뭐 컴퓨터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익숙한 건 다방구밖에 없네요. 다방구. 지금 말씀하신 거. 다방구. 지금 처음 듣는 단어 꽤 많았어요. 치기장난, 그다음에 뭐 비석치기, 망까기 이런 거 안 했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쫙 뛰면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던지고. 다방구랑 저거 했죠. 와리가리. 와리가리. 그 뭐지? 그러니까 야구 베이스처럼 1, 2루만 있다 치고 양쪽으로 공 던지고 받기 하면서 막 그게 왔다 약간 갔다 하는 찜뿌라고 이름이 근데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다르더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 찜뿌라고 그래가지고 짬뽕이라고 짬뽕은 되는데 또 따로 있고. 짬뽕은 그거는 그건 약간 비슷한 약간 비슷한데 간소한 게 와리가리 개념. 왔다리 갔다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죠. 그렇죠. 아유 오늘 20세기 추억 소환 되는데 어쨌든 이게 거기 어린 시절에 90년대까지 했던 그 학창 시절에 했던 게임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감독님이 71년생이세요. 71년생. 그럼 81년도에 10살, 11살이라고 치면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황금기지 않았어요? 가장 황금기였을 때죠. 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이 골목길 게임 문화가 제믹스의 등장으로 이제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믹스가 뭐죠? MXX 게임기. 게임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기가 가정용 게임기. 대우였나요? 대우 제믹스. 대우 재밌어. 대우에서 그런 게임이 나왔었군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을 하시기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나 이때쯤 접으면서 게임의 종류를 바꿔가지고 짤짤이라든가 멋진 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게임으로 종목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할 동안에 저는 뭐 이쪽으로 자랑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가면 섰다 도리짓고 땡 뭐 이런 쪽으로 바꿨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는 섰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 하면서 반응들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오늘 그 얘기부터 좀 들어가자 보면은 사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갖는 그 세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슬픈 일이에요. 사실. 네, 많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각자의 연령대에 맞는 게임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요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게임을
다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쟤네들은 요렇게 게임을 했구나라는 그런 세대 차이 아니면 시각 차이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외정 때부터 살아오신 우리 스탠 형님께서는 화투 외정 그린. 때부터 살아오신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패뛰기와 미라투. 네. 그다음에 저한테 섰다와 도르지코 땡을 가르쳐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놈들은 그걸 가르쳐서 나를 공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지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를 갖고 그 일단은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건 게임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그렇죠. 첫 번째 게임이 뭐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게 해봤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다른 나라 버전으로 언어로 듣게 되면은 다 다르게 말하거든요. 나 아직도 안 되는 게요. 스마트 TV를 보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밖에 안 되고 컴퓨터로 들어가도 딱 그거 계정을 바꿔야 되나? 그거는 이제 계정 상태에서의 언어를 바꾸셔야지 다른 나라 나오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스페니쉬로도 듣고 싶고 불어로 듣고 싶은데 못했어요. 3개 국어로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뭐 귀찮아서 3개 국어로만 들었고요. 일본어는 비슷하게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자기네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했겠죠. 그렇죠. 어쩌면 제가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하던 길거리 게임 중에서 몇 개는 일본에 들어왔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화토가 외정지대를 통해서 화투가 들어왔듯이. 그리고 이제 영어 버전으로 듣게 되면은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말 안 되는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를 해가지고 그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말의 시작과 끝이 서고 멈추는 그렇지. 이게 출발하고 멈추는 거를 그 시간을 나타내는데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는 그게 없더라고. 너무 좀 단순화시켰구나. 네. 그냥 스톱 고만 했구나. 왜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내 기억하는 룰이 처음엔 술라가 천천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빨리 얘기해도 돼. 단 모든 음절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 그렇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중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도 만약에 그걸 정확히 음절을 발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편에서 너 꽃자 빼먹었어. 다자 빼먹었어. 트집을 잡아가지고 캔슬되는 그런 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레드 그린만 하게 되면은 그런 쫄깃함이 좀 덜하죠. 사라지죠. 네. 하여튼 거기서 첫 번째 게임은 그 안에 시간 안에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이제 사는 그 게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는데 이 게임의 탈락은 곧 액이죠. 죽음이죠. 네. 일단은 첫 그 게임에서의 그 폭력 묘사부터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어떠셨어요? 끔찍하죠. 그 운동장에 사람 갖다 놓고 그야말로 난사를 하는데 관객으로서 느끼는 정서는 끔찍하다 이고 업자로서 느끼는 정서는 그렇지. 자 설정상 상금은 456억 정도로 크게 설정해놔야 되는데 1인당 1억이라고 치면 456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 그걸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빨리 반을 정리해야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끔 그 구성을 짤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임이구나. 감독의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죠 저는. 저는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죽이는 거는 방법이 좀 아쉬운 게 이랬으면 좋겠었어요. 그 나가는 그 거리에마다 약간 다른 트랩을 숨겨놔서 좀 다양하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이게 보다 보면 이 게임과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했어도 뭐 저는 괜찮았지 않을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뒤로 갈수록 같은 방법으로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매 스테이지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앞서 뛰는 얘기인데 그럼 크리스마스 하나인가 여쭤볼게요. 뭐 이 정도까지 이미 알려졌으니까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게임에서 더 이상을 얘기 좀 합시다. 그 지탱하는 프레임이 한 사람이 밟고 건너갈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아니 프레임 밟고 건너가면 되겠구만. 왜 프레임을 안 밟나?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 가운데. 네, 저도 약간 뭐 그런 놈이 하나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했죠. 나라면 저 프레임까지
초박형으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그 정도 요즘 탄소광이라 쓰면은 프레임을 칼날형으로 만들어도 그 지탱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보다 더 잔인하신 분. 그 프레임을 밟고 갈란 놈이 그걸 밟을 때마다 무당이 잘못해가지고 작도를 잘못해서 발이 찍히듯 발바닥이 칼날 프레임에 팍 찍히는 거였었으면 더 쇼킹할 텐데. 그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 방에 두루룩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쉬운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틀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틀 밟는 놈이 있으면 저 놈은 반칙이다 해서 빵.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게임의 진짜 그 사람들이 지옥도에서 막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네 이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좀 느꼈어요. 폭력 묘사에 어느 정도의 수위는 있구나. 그렇죠. 그걸 주고 가는 거죠. 네. 이게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제임스 완이 만들었으면은 더 셌을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막 지금 생각하는 요 느낌은 1회만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2회, 3회 뒤에 가서는 이 생각이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설정했었면은 여기 주제랑 또 좀 뭐가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하여튼 1회만 봤을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1회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트랩이라는 개념이 조금만 더 도입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폭력 묘사가 막 되게 노골적이진 않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가려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살을 하잖아요. 게임에서 진 사람들을 거기서도 맞아서 딱 이제 사망하는 장면 안 나오고 이제 적절하게 가려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죽은 추락산 시체에는 바가지 깨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뒤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는 요 정도의 수위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죠. 일단 게임에서 그럴 때 이제 장르적인 재미가 있으려면 게임 자체에서 뭔 짓을 하다가 거기서 죽으면 더 볼 때 좀 그게 있죠. 근데 이거는 게임을 못하면 그냥 와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게 좀 그런 거는 장르적 재미에서는 조금 덜 재밌었다. 네.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불만 중에 하나가 지금 크리스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재미있지만 게임의 정교한 설계가 주는 게임 자체의 재미나 긴장감은 떨어진다라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유가 나오지만 이제 어릴 적 그런 게임만 이제 골라서 한 거다 보니 그거 설계하기까지는 또 뭐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에서 대량의 탈락자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좀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패거리들이 뭉쳐가지고 일종의 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된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있었는데 참 첫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죠. 저는 스토리가 여기서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끌고 나갈까 궁금했는데 약간 신선했던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낸다는 건데 돈 벌려고 게임하러 왔다가 자기 옆 사람이 죽어나간 걸 보고 맨정신이라면은 일단은 누가 그 게임을 계속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게임 그만합시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스포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스포일에 비하면 저희 스포일은 약스포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주는 게 괜찮은 전개였어. 일단은 사람들이 게임을 더 지속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게 이제 안에서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중단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 맞춰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생존자들이 다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고. 네, 자기 원래 있던 사회로 복귀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메타포라든가 어떤 있죠. 단순하게 이게 게임과 데스매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에서의 어떤 경쟁과 계층, 직업, 뭐 여러 가지 계급 간의 갈등,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신분 차이 등등을 다 은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네. 그들이 거기서 겪고 있었던 더 지옥 같은 현실을 이 게임이 더 이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진짜 공포고 지옥이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뭐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모든 감독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흥행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의 작품이 단순하게 오락거리로만 비춰지는 걸 원하는 감독은 없어요. 재미있으면서 깊은 메시지와 울림을 주는 작품을 만들기를 바라죠. 그걸 조금 힘을 주기 시작하면 영화가 너무 훈교조가 되고 훈계조가 되고 교조적이 되고 네. 재미없어지고 네. 그렇다고 너무 날아가는 거 하기에는 좀 양심이 좀 꺼리고 왠지 좀 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 경계선에서 감독이 저는 그걸 설계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의 생존 게임들 보게 되면은 적절한 메시지들인데 거기서 항상 그 아슬아슬한 선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또는 나레이터를 통해서 반드시 중간에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교훈을 던져주는 특성이 있죠. 네. 바로 이런 식이죠. 이정재는 비록 돈이 아까워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게임에 참가했으나 게임의 비인간성을 몸서리게 느끼고 게임을 중단할 것을 결심한다. 라는 나레이션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드라마가 다 끝난다면은 그리하여 이정재는 깨달았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것이 우리의 교훈인 것이다. 라는 나레이션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 이제 밖에 다시 나가가지고 정말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부대끼다가 결국에는 뭐 그 중에서 찬성을 해서 다시 게임으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실에 남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게임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게임이 본 바탕으로 들어가죠. 네, 다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첫 번째 게임을 보니까 어렸을 때 게임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거다. 막 이런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게임부터 사실 거기서부터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서브 플롯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게임의 정보가 누설되고 있네. 그러면서 보면은 거기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요원들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또 암투 이상한 또 배경 스토리가 하나 좀 생기죠. 그러면서 아 여기도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또 레이어가 있구나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죠. 멀티 플롯, 내지는 멀티 크라이시스로 얘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제가 기사로 봤는데 되게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다음 게임이 뭔지 비밀이 새나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참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뭐지 침실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거기 기숙사 같은 기숙사 뭐. 같이 거기에 앞으로 나올 게임에 관한 그림이 벽에 다 그려져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극중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랐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점점 벽이 많이 보이는 그거를 누가 캡처해서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저는 보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몰랐어요. 네네. 죄송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뒤에 그 올림픽 그 팩토그램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요. 왜 세트를 그러니까 저렇게 왜 체육관 같은 큰 공간에 벽을 가리면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까지 기숙사 세트를 했을까? 라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직업상. 그럼 벽에 가려야 될 게 있겠지? 라고 따라가기 시작하고 조금 들어가면서부터 그거구만. 근데 이제 저도 알지 못하게끔 뒤통수를 치는 정도의 트릭이 숨어 있으면 정말 괜찮다고 제가 짐작했던 것대로 진행해도 잘했다 정도까지는 드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감독들은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제 거에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감독의 자세인 거죠. 여기는 뭐 그런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그 딱 그 나중에 드라마 다 보고 나서 그 정리된 거 보면서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미드소마에서 보면은 이제 진행될 본인이 겪어야 될 운명이 그림이 있잖아요. 나오죠. 네. 혹시 거기서 따온 게 아닐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개봉 전부터 뭐 진행돼 이게 작년쯤 촬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각본이나 제작 결정은 19년쯤 됐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역순으로 해보면 2년 전인 미드소마가 막 개봉했을 때인가요? 재작년 나왔죠. 그러니까 미드소마를 꼭 보고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시기가 앞에 됐을지 뒤에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장르물은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싶네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이 근데 인터뷰에서 변명 많이 했던데요. 그 원래 계획한 건 2008년이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냐? 신이 말하는 대로 자꾸 비교를 하니까 맞아. 자기가 구상한 건 먼저다. 근데 이게 별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러면 신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은 언제 구상을 했는지 네가 아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괜히 이거는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괜히 시기적으로 내가 먼저다 있고 비교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돼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황 감독도 빈정이 상해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뭐랄까 순결성, 정당성 입장에서 연도를 비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로 놓고 비교한다기보다는 이런 종류의 장르물에는 유사하게 통일되는 설정이 있고 우연의 일치로 그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별로 저는 의식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저 구상할 때 만화 책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고 카이지 라이어 게임 배틀로얄 언급을 하긴 했어요. 모티브를 얻었다 이 얘기도 했어요. 하기는. 그러니까 그거에 누가 대한 봐도 알 수 있죠. 그 연결성은 누가 봐도 그건 의심할 저게 아닌데 근데 신이 말하는 대로 근데 신이 말하는 대로 언급이 제일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게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 구조물 인형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기본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레이어 얘기는 거기서 저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보면서 이야기가 조금 산만해지는데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2회 그러니까 그 멀티 크라이시스나 이제 그 이제 진행 요원들이 벌이는 지하에서 벌어지는 이제 시체를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길었어요. 길고 그렇게까지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네. 뭔가 더 중요한 그 플롯의 관계가 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뭐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좀 무리수였던 것 전체적으로 같아.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오징어 게임을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호평이 높습니다만 불어도 꽤 극명하게 갈리고 꽤 센 편이거든요. 한국은 불어가 훨씬 많아요. 한국은 불어가 훨씬 많아요. 거의 5대5 정도로. 근데 국제적으로는 불어가 한 20%? 뭐 호가 한 7, 80%?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죠. 이게 9부작이 아니라 7부작이나 8부작으로 만들었으면은 그런 요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거나 압축되면서 불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크리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이 그렇게 길게 묘사될 필요가 있었나? 라는 부분도 한 1, 2부작 덜어냈으면 더 깔끔하게 압축해야지 사실은. 그리고 해외 호평 중에 이게 몇 개를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데스 게임인데 그 감정적인 연출이 되게 좋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싫어하거든. 그렇지. 심파가 섞이면서 싫어하는데 외국에선 그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부산행과 비슷하다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네. 야, 이거는 우리한테 또 다른 화두를 던지는데요. 승리호도 뒤에 가서 신파라고 해서 참 비난이 많았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승리호 특수효과진을 제가 한 2, 3주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저한테 미스터리인 게 그렇게 신파를 싫어해. 그리고 대부분의 불만들이 신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신파 영화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가령 제 기억에 1000만 영화 중에서 신파가 없었던 영화가 최동훈 감독 영화 정도였어요. 최동훈 감독이 연천 감독이고 쌍천 감독이자 연천. 최동훈 감독은 도둑들도 그렇고 글쎄 암살을 신파라고 볼 수 있나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신파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최동훈 감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화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신파야. 특히 신과 함께 1편 심하잖아. 네. 그 1600만이 들었다고. 근데 신파라고 요거 왜 그렇게 많이 볼 거면서. 신과 함께는 해외에선 반응이 어떠네요. 전 안 찾아봐가지고. 동남아권에서는 좋았어요. 서양 쪽에는 아니에요. 서양 쪽에는 안 좋았다기보다 보급이 많이 안 됐다고. 잘 모르는구나. 보급이 많이 안 됐다는 거고 부산은 한국에서 첫 시사하고 나서 반응이 썰렁한 게 저는 첫 시사는 못 가고 그 다음 시사에 갔는데 영화 어때 했더니 신파가 심해. 흥이 안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1000만 넘더만. 그래서 이제 저는 거듭 얘기한다면 신파와 신파 아닌 것. 신파와 정서적인 장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신파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배격해야 되느냐도 문제는 있지만 설사 신파라 할지라도 정서가
있는 장면까지 심파로 몰아가서 무작정 배격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어쨌든 저는 그 산만하다고 느꼈던 그 부분이 좀 분량이 길어졌다고 저도 지금 동시에 느끼면서 사실 그게 뒤에 또 필요한 장치긴 했어요. 아 그럼요. 네, 이 게임 자체가 어린이들이 예전에 했었던 게임이고 기본 룰은 뭐 게임이 룰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가 어떻게 무너지는 거고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서브 플롯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얘기는 너무 그렇게 복잡하고 길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자체까지 복잡했으면 스토리텔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제가 심파기까지 나갔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과잉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배우들이 오버 연기한다는 반응도 특히 한국에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점을 신선하게 산 측면도 있다. 왜냐면 외국의 그런 데스 게임이나 서바이벌 장르물에는 정서 없이 이 피와 살과 죽음만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외국 관객들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건 글로벌 기획 프로젝트였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그런 아쉬움이 사실 해외에서는 호평받는 그런 부분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정말 이거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요게 또 동네마다 또 이름이 다 달라요. 네, 일단은 그 달고나. 전 달고나는 최근 몇 년 전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달고나는 약간 그 빨래비누 같이 생긴 조그만 사각형, 주사위보다 조금 큰 사각형을 역시 국제에서 녹여주는데 그거는 굉장히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떠먹는 것만 했고 뒤집어서 압착해서 뽑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두 개가 구분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뽑기 이꼴 달고나로 그 통합돼서 불러지는 그리고 달고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하얀색 조각 그런 그 설탕은 아니고 하얀색 비누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끓여서 녹여 먹는 거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 일단은 이미지 자체를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냥 일단은 이 드라마에 나온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죠. 저도. 이게 흑설탕이 아니라 그냥 백설탕 녹여가지고 소다. 우리 때는 흑설탕이었는데. 역시 이런 거 구별하는 거는 외정 시대부터 살아오신. 흑설탕이 그게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백설탕이 더 비쌌거든. 백설탕 비싼. 저는 흑설탕 비싼 게 흑설탕 아니었나요? 백설탕이 더 비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제를 더 많이 하고 탈색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어쨌든 뭐 설탕이 중요하지 않은데 어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게임의 이름이 저는 이제 충청도에 살아가지고 저는 띠기라고 그랬어요. 띠기라는 말도 했대. 일부서 네. 우리 동네 띠기란 말을 썼던 아이는 충춘대에서 왔던 애인가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네. 뭐 묵직바 그거 짱깽법 이런 것도. 일단 어릴 땐 달고나 못 들어봤죠? 달고나라는 것도 저는 한 고등학교 이후에. 그래요? 네. 그래도 빨리 들어봤네요. 그때 그것도 그것 때문에 들은 게 아니라 아마 그 TV나 뭐 이런 데서 아마 매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안 쓰는데 일상적으로는 저희는 계속 띠기. 그치. 쫀디기는 뭔지 알죠? 이건 알죠. 쫄쫄이. 쫄쫄이. 그 쫀디기를 쫀디기인데? 쫄쫄이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되게 아폴로도 알고 아폴로. 오케이. 먹거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네. 하여튼 그 이제 달고나 게임을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 후배가 알고 있던 후배가 분명히 명석한 두뇌로 게임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난이도가 다르네. 그 달고나 그 뽑기를 해야 되는 게 근데 본인은 쉬운 걸 가고 어려운데 이제 배치를 이제 이정재를 배치를 한 거죠. 저는 크게 얻은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믿지 말자. 아니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 앞에 뽑기 장사 아저씨한 돈을 뿌리던 시절에 네. 혓바닥으로 뒤를 핥았으면 쉽게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으면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뜯기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혓바닥을 핥아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실제 거기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줌마한테 욕 먹어. 그냥 뭐라 그러지. 아니 그때는 기본 룰이 침대지 말 것이 있었어. 있었어요? 네. 그거 못하네. 아니야 내 때는 바늘도 못 썼던 것 같아. 바늘을 줬어요. 썼어요. 바늘을 줬어요? 네. 나는 오로지 손으로만 띄웠던 것 같은데. 거의 못하지 뭐. 근데 이제 주로 별 모양이 그땐 제일 어려웠지. 별 모양이. 저 바늘은 했었어요. 바늘은 있었어요. 저희 우산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산도 있었네. 예. 그 여기 이제 어쨌든 그 게임에서 이제 재밌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달고나 게임이 서양의 이게 밈으로 지금 되고 신기한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 동그란 여러 가지 다른 무늬를 입생로랑 로고 그려진 거. 아, 나 저것도 봤다. 스타벅스 무늬도 봤다. 스타벅스 무늬도 있고. 역시 덕중지덕은 양덕들이야. 아 제가 진짜 말로 표현 못 하는데 그것도 있었어? 이정재 씨가 어쨌든 그거 봤어요. 뭔지 알아. 네. 난 몰라. 궁금해. 19금입니다. 네, 기상천외한 게 있었군요. 아 이게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진짜 19금으로 빵빵 터지는 밈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웃긴데 네. 마치 킹덤의 가시 유행하듯. 그 19금은 이정재 씨와 어울리는 거죠. 네, 아주 네. 하여튼 그 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고 그 서양 애들이 되게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 갓을 신기하고 호미를 신기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네. 아마 이제 올해 할로윈 때 그 코스프레 할 때 그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그 유니폼들이 유행할 것 같긴 한데 스크림 가면 유행했듯이. 네. 그거에 못지않게 이 뽑기가 아마 핫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저도 뭐 외정시대를 살았다고 하지만 유래까지는 모르겠는데 빈국의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이 유일하게 당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캔디, 사탕 이런 것들이 고가였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제과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뭐 롯데나 혜태나 오리온 같은 데서 캔디류가 다양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캔디도 70년대 중반 이후 되면서부터 뭐 롯데 스카치 캔디 아니면 뭐 혜태에서 나왔던 동글동글한 그 동그란 이런 캔디는 나중에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일반 아이들이 캔디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당벌 섭취할 수 물론 전통적으로 약과라든가 육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명절 때나 먹었던 음식이고 일상 속에서 캔디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설탕을 불에 녹여가지고 소다를 부어가지고 만든 그게 뭐냐면 부피를 확장시키잖아요. 그게 가난의 산물이었다는 거지. 가난의 산물. 이게 어쨌든 유래는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탕이 뭐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희 때는 일종의 그냥 유의로 네 진짜로 그때 유의 겸 단 것에 대한 공급원이 거의 그게 유일했다라는 거죠. 아니 안 믿으시나 본데 설탕이 비쌌다니까. 아니 그 설탕으로 기업을 세운 그러니까 회사가 설탕으로 있는데요. 기업을 대가지고 극장도 짓고 그런 거지. 그 설탕이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그 기업이 설탕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설탕이 다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재료가 되는 사탕수수나 사탕무가 우리나라에서 안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설탕 그릇에 손을 넣어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은 등짝을 맞던 이 귀한 그래서 요즘은 백설탕이었는데 그 백설탕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맞는 거를 막 몰래 먹는 거 맞는 거 그 정도 설탕이 귀했고 당분 섭취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지금은 이 드라마 때문에 코리안 밈이 된다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베이에서 이미 그 달고나 뽑기 세트도 팔고 있고. 아 그래요? 옛날 도시락도 먹잖아요. 통 그거. 그렇죠. 그거 통도 팔고 있고. 근데 가격 막 비싸게. 그렇지. 그거 누가 만드는 거야? 중국에서 만드는 거 모르죠.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 한국 저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빨리 만들어서 입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베이에서 팔고 있고 유튜브에서 또 달고나 만드는 영상 올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올해 그 이제 하반기에 핫 아이템이 돼가지고. 그거 말고도 저도 들었는데 뭐 가방이나 관련 소품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가방은 모르겠고 티셔츠 456번하고 67번 티셔츠 그 이정재가 입었던 거랑 정호연 씨가 입었던 거. 요거 두 개 또 한 40달러에 판매 중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달고나 게임까지 달고나 게임. 네 끝났고요. 세 번째 게임부터는 이제 팀전이 됐어요. 줄다리기 하는데 사실 저는 줄다리기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게임이죠. 예. 보편적인 게임이긴 한데 사실 이게 골목 게임은 아니잖아요. 운동의 게임이지. 이거는. 운동의 게임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골목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줄을 어디서 구해와?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 집에서 빨랫줄을 꺼내와가지고 우리 줄다리기 외정 하자서 시대. 걔도 뭐 집에 가서 빨랫줄 동아줄 아니었을까요? 동아줄. 그때 또 맞으셨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 빨랫줄은 누군가 주황색 빨랫줄 끊어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 등짝을 맞았겠지. 빨랫줄을 줄다리기면 허리에 다 애들 손이 작으니까 쓸려가지고 좀 쓸려도 빨래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떤 줄다리기 하는데 뭐 상상 초월하죠. 고공에서 줄다리 갖고 지면은 그냥 떨어져서. 요거는 전 마음에 들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의해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끝난 다음에 너 실패야 그러고 따로 무슨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요거는 저는 설정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님은 게임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직결 처벌받는 걸 원하지 제3자가 거기에 형벌을 가하는 건 원하지 그러면 그때 않는다. 약간 그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 인위적이고. 네. 그런 거죠. 그 소우 같은 데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둘 중 한 명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아니 소우에서 생각해봐요. 게임 해놓고 네가 졌어 그러고 끌고 나가서 따로 죽이고 그러면 그렇지. 되게 웃기잖아. 이제 그 둘 사이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진짜 바닥까지 보게 되는. 거기서 그냥 승부를 봐야지. 기왕 그 길로치는 사람을 목 가지고 했어서 목을 넣고 했었으면 더 크리스 마음에 들지 한술 않았을까? 더 드시는. 하여튼 줄다리기부터는 이제 한층 수위가 좀 세지기 시작합니다. 해져가지고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줄다리기 뭐 운동회 때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에서도 체육대회 때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줄다리기 이길 수 있을까? 적은 힘으로.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 구성원들의 어떤 캐릭터성이 거기서부터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무도 못 찾을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고. 줄다리기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성대모사. 내가 많이 해봐서 요령을 좀 알아. 이렇게. 네, 오늘 출연자 인터뷰까지. 네. 요즘 그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는 밈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네. 저거 하실 때는 화면에 그 할아버지 얼굴 편집해서 스탠리 형 입만 왔다 갔다 하게. 그러려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 선배님. 제가 사우스 또 이렇게 파크 신뢰를 그거 같이. 그러니까. 종종 선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딱 반이 갈려서 이제 사라졌죠. 자, 그리고 4단계 이제 구슬치기. 구슬치기에서도 되게 이 생각보다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잔인한 게임이 저는 구슬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해외에서도 6회가 특히 좋았다는 반응도 많고 이렇게 반응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게임 자체는 제일 시시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서사가 되게 그러니까요. 괜찮았다. 네. 여기서 제가 또 TMI를 하나 드려야 되겠군요. 여러분 때는 그 분명히 구슬치기라는 거 한 거 맞습니까? 호칭이 구슬치기 맞아요? 그 유리 구슬 가지고 딱 그렇겠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다막까기. 다마치기. 다마치기. 다마치기는 나잖아. 다막까기. 구슬, 마블. 그런 구슬 유리 구슬은 서양 애들도 갖고 놀아요. 마블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게 다마 일본 말로. 그래서 다막까기. 삼각형에다 놓고 튕겨가지고 나오는 건 바깥으로 다 먹는. 제가 다막까기에서 또 구슬을 잡고 잃으니까 나중에 바뀌었죠. 피지컬보다는 짱구를 이용한 쪽으로. 그래서 다마를 이용한 짤짤이 게임으로 홀짝 게임과 짤짤이 게임을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배운 게 필드 다마까기에서 약세를 분리하고자 약세를 극복하고자 다마를 손에 쥐고 개수를 알아맞히는 게임으로 빨리 전압해서 이런 다마 다 복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대모사 하셔야죠. 코리아 짝이야. 아니지 어찌니산. 자, 어쨌든 구슬치기가 게임 시작 전에 이제 팀으로 2인 1조로 이제 팀을 맺으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서사로 봤을 때는 이건 2인이 한 팀이 돼가지고 다른 팀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되게 슬펐던 게 물론 모든 팀들이 결국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팀이 돼가지고 2인 1조로 갔는데 여기서 진짜 가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부부가.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요 어디서 본 것 같다 표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와 유사한 인상을 제가 겪은 일본 만화책 중에 하나가 영화로 나왔어요. 아즈미 소녀 대열전이라고. 그 첫 저도 봤어요. 봤죠? 2편까지. 네. 그 영화는 좀 이건데 만화는 끝내주는 만화인데 그렇구나.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암살 자객단으로 양성된 소녀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그 외진 지역에서. 그래서 고수 같은 할아버지에서 10살, 12살, 15살 이런 소녀들이 정말 치명적인 킬러로 양성이 되는데 내일이 하산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친한 자들과 짝을 이뤄라. 짝을 이뤘죠. 당연히 너무나 사랑하는. 그중엔 주인공 소녀 아즈미도 포함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아이와 짝이 돼요. 미션이 떨어져요. 그 아이를 죽여라.
왜 그 미션이 떨어지냐면은 실력과 함께 미션 앞에서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를 그렇지. 검증하는 복종에 미션인 거지. 대한 복종에 대한 네. 미션인 거지. 그 장면이 나 엄청 충격적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만화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영화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하면서 봤는데 영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영화를 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만화를 봐야 돼. 그걸 왜 봤냐? 그때 제가 우에토하야를 되게 좋아해서. 우에토하야 때문에. 그래서 봤죠. 예? 어쨌든 저는 그게 연상돼가지고 에피소드 6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걸 제가 뭐 황동혁 감독이 그걸 봤느냐 마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연상될 만큼 좀 이렇게 가슴이 저렸다라는 거죠. 네. 충격적이고. 정말 이 이야기의 잔혹함을 거기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해외 이제 거의 뭐 글로벌한 게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승부를 내서 누군가 한 명이 이겨야 되는데 누군가는 일부러 져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과연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라는 물음도 던지고. 네 배신도 있고 배신도 있고. 네. 야,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그 사연 보면서 진짜 이 드라마 심상치 않다. 여기서 또 두 분에게 또 이제 연식 퀘스천 들어가는데요. 그 에피소드의 제목이 깐부예요. 까의 니은자의 부. 저희 때는 미음 깜보 먹는다고 했습니다. 깜보 친구라고 그랬고 그 굿을 나눠 쓰는 내지는 뭐 편 먹을 때 야 깜보 맺자. 근데 깐부라고 나와가지고 깐부 치킨인가? 여러분들은 깜보라고 했습니까? 깐부라고 했습니까? 그 말 자체를 많이 못 들어봤고. 그 말을 거기서도 그런가요? 그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황동혁 깜보 감독은 영화 알았으니까 정도밖에 썼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네. 깜보 영화 있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밖에 박중훈의 몰라요. 데뷔작이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 깜보였는데 박중훈 배우의 데뷔작이 1985년에 나온 깜보였어요. 그거는 람보 패러디 아니었나요? 노노노노. 그게 박중훈, 이거 맞아요? 김혜수가 깜보 메이트로 나온다 일종의 메이트로. 맞네. 깜보가 메이트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올바른 표기가 하긴 그 자체가 속어인데 올바른 표기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지역마다 좀 바로 깜보였다고. 근데 우선 깐보라고 나와가지고 감독이 뭐 이왕민 자기가 감독. 쓰던 이영민 감독님은 50년대 초반생이신데 아니 여기서 70년대 초반. 어쩌면 70년대 감독은 쓰던 말이겠죠. 혹시 쌍문동의 언어인가? 지역마다 다르겠죠. 네, 부르는 말들이 다른 좀 것도 다르니까. 다 다른데.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깜보가 맞다, 깐부가 맞다 이렇게. 깜보로 아니,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은어 속어인데 그게 표준어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쌍문동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쌍문동하고 그렇게 언어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연대 편차인지 깐부가 아니라 깜보였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역시 요거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도 모르는 단어였거든요. 이 정도도 몰랐잖아요. 요거요. 뭐 일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연식이 된 사람이 줄 수 있는 TMI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재밌게 이해해 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옛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친구들끼리 왜 이래? 우리 깜보 무슨 아니었어?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거의 다 처음 듣는 얘기. 참.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지금 해외 반응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구슬치기 에피소드가 되게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좀 충격적인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아니 해외 사이트에서 아예 그 에피소드만 단독으로 리뷰를 한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면 댄옵기 여기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6편에 관해서 쫙 길게. 그럴만하죠. 네, 그건 제가 한번 다 봐야 읽지도 되겠네.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유튜브 리뷰입니까? 아니면 그냥 글로 써진 리뷰입니까? 글이요 글. 댄옵기기라고 되게 유명한 그래요? 무비 뭐 영화 TV 뉴스 올라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요 에피소드야말로 모든 캐릭터 거의 대부분의 주연급 이제 주조연급 캐릭터들의 캐릭터성들이 여기서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거는 이제 그 세터민 우리 또 새벽이하고 강새벽이. 네 그리고 한 명은 누구죠? 그 여자 새벽이하고 거기다 파트너 또 깜보가 네 버리는 게임 하지 않고 서로의 어떤 지영이 서로의 어떤 아픔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승부를 보는. 그 둘이 제일 슬펐는데. 그러니까. 자 이거 말이죠. 전 남자이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거기서 감독이 의도하는 바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높다라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이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가장 둘이서 각자 사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되게 영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드라마 상으로도 이게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는. 기법상으로 좋은 기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펼쳐내는 게 어차피 우리 게임 하지 마. 한 판에 끝낼 거니까 우리 얘기나 하자. 서로에게 아주 그런 하찮은 이야기들을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기법상으로도 저는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남자들은 깜보를 먹어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반면 여성들은 공감 능력을 통해서 같이 살아나거나 같이 살아나는 게 안 되면 적어도 남은 사람만이라도 공동선을 위할 걸 모색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저는 뭐 여기 다 남성만 있지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공동사회 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을까? 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어떤 슬픈 사연으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재밌는 거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깍두기가 하면 또 있었죠. 깍두기. 네. 깍두기는 썼죠, 여러분도. 깍두기는 썼죠. 깍두기 썼죠. 네. 그러면 아까 심파라는 지적이 그 6화에서 새벽과 지영의 씬을 심파라고 좀 코멘트하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딱히 그걸 찝은 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화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게임에만 몰입해가지고 냉혈하게 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연들도 굉장히 많고. 자, 구스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게임은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징검다리 게임. 이거는 좀 단순했죠. 그러니까 외국에도 있는 게임이니까 뭐 네. 없어지지 않다 뿐이지 징검다리를 건너는 건 외국에도 있으니까 그건 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두 개의 유리가 있는데 한 칸마다 두 개의 유리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유리고 하나는 깨지기 쉬운 유리다. 저는 근데 이 게임은 그 게임의 어떤 정교한 부분을 좀 해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그래서 했었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프레임에 칼날을 세웠어야 된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떨어진 높이를 봤을 때 직사할 수도 있겠지만 어정쩡하게 살 수도 있어요. 미드소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게 최창살을 박았어야지. 그게 잡이지. 네. 응? 아니 그 높은데 대충 보니까 15m에서 20m 사이인 것 같은데 극중의 설정이 그렇게 떨어져서 안 죽으면 더 고통입니다. 거기서 제가 또 느낀 게 똑같이 반복되는 죽음 패턴이잖아요. 줄다리기랑. 그렇지. 그거를 좀 다르게 했었으면 맞아요. 네. 그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껴안고 뛰어내리는데요. 저는 그때 딱 생각할 때, 야, 껴안고 뛰어내릴 때 한 번 더 몸을 뒤집어. 안 그러면 네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네가 완충을 해가지고 네가 죽이고자 하는 놈은 살 수도 있어.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뛰어내면서 나 같으면은 한번 트위스트 해가지고 저놈 밑에 깔 생각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밑에 이게 삐죽삐죽이가 없거든. 네가 가고 쟤는 살아날 수도 있어. 네가 완충을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는. 좀 더 좀 정교함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찾았는데 오류 중에 이제 거기서 어떤 전문가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 양반 프로필이 나오는 화면이 있는데, 그 스탠리 형님과 동년배? 그러네. 그 1897년 맞아요. 연도가 그렇게 나왔다. 그때부터 이제 생년월일이. 유리공장에서 일하셨다고. 그때부터 유리공장에서 일한. 혹시 감독이 사이버펑크를 설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징검다리 게임은 거기서 하면서, 근데 이제 징검다리 게임 할 때쯤에 돼서 이제 어떤 흑막들이 좀 나오죠. 그렇죠. 네, VIP들이 등장하고, VIP들이 등장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VIP의 연기신들이 나오고. 네. 자, 이게 알고 보니까 장기말처럼 이 게임 플레이어들을 가지고 도박판을 벌이는 일종의 신선한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또 약간 그 얘기가 나올 거 있죠. 뺏겼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설정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워낙 많죠. 아니 메이즈 런너도 그런 거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부자들의 놀이에 그 일반인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사냥개처럼 이게 좀 사냥감처럼 이렇게 있는다는 현상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든 그냥 지배층이든 뭐 또 다른 층이든지 간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처하는 모든 환경이 어떤 특정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장기말이었다라는 설정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캐스팅의 또 놀라운 부분이 깜짝 놀라는 또 깜짝 캐스팅이 있죠.